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정찬배입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뉴스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조력자로 의심되는 7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야산에서 붙잡힌 피의자 김 씨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이 적은 변명문이라는 게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산에서 붙잡힌 이 남성이 그걸 어딘가로 우편으로 발송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경찰은 충남 아산에서 긴급 체포한 70대 남성이 김 씨의 8쪽짜리 변명문을 우편 발송해주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변명문에는 김 씨의 범행 동기와 신념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 왜 공격하셨습니까? 경찰에다가 내 변명문을 8쪽짜리 제출을 했어요. 경찰은 이 남성이 김 씨가 이재명 대표를 살해할 의도를 알고 있었지만 이를 막거나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도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변명문을 실제 발송했는지 누구에게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며 밝히지 않았습니다. 해당 남성은 살인미수 방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 김 씨는 자택에서부터 흉기를 가지고 이동했고 날은 미리 갈아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의자의 동선 분석, 휴대폰 포렌식,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범행 동기와 여주의 유무 등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김 씨 범행의 잔인성과 국민 알 권리 등을 따져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도 논의합니다. 경찰은 오후쯤 김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자, 긴급 체포된 70대 남성 피의자 김 씨의 범행을 방조했다. 그러니까 알고도 가만히 있었다라는 혐의, 그리고 조력을 했다라는 부분인데 범행에 직접 가담한 거는 아닌 것 같고, 자, 김민성 기자, 어떻게 조력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 김 씨가 검거될 때 품 안에 지고 있었던 이른바 변명문이라는 8쪽짜리 분량의 글이 있었죠. 예. 이걸 한 70대 남성이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제 오후 붙잡혔고 그리고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A 씨가 실제로 이 글을 몇 곳에 보냈는지가 또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았다는 의미니까요. 그래서 아침에 경찰과 통화를 했더니 수사 중이어서 절대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신중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아직 신중해요. 매우 신중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국적인 인목이 모여있는 사건이다 보니까요.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어떤 조사를 받게 될까라는 부분인데, 자, 김민성 기자, 어떤 부분이 지금 취재가 되고 있어요? 현재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떤 부분을 조사할까요? 네, 이 남성은 지난 7일 저녁 충남 지역에서 긴급을 체포됐는데 살인미수 방조 혐의냐, 이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방조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들어가느냐, 그 남성이 이재명 대표를 피습을 했을 때 도움을 줬느냐, 그리고 또 범죄를 쉽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용이하게 도움을 줬느냐, 이런 것이 광범위하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적용되는 혐의는 좀 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자, 진영 변호사님, 법조인 시각으로 이 부분, 그러니까 아니 구체적으로 뭘 도와줬지라는 부분이 제일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방조죄라는 게 또 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방조란 것이 물적 방조, 그리고 또 정신적 방조 이런 것도 가능한 것 같은데요. 예. 예컨대 어떤 범행 도구를 만들어준다든가 아니면은 범행 자금을 대준다든가 그런 것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범행을 할지 여부를 이렇게 주저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거 꼭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정신적으로 도와주는 이런 부분을 방조라고 합니다. 예. 예컨대 예전 같은 경우에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유서대필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자살 방조죄로 처벌됐던 그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그때 강기훈 씨 사건 때 그렇게 맞습니다. 나왔었죠. 그렇듯이 그것이 논란될 만큼 이제 방조가 어느 정도에서 방조가 되는지는 법조계에서 실무적으로 상당 부분 논란이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어떤 대피를 하고 그것을 보내주는 것이 과연 살인 내지 살인 미수의 방조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질적인 어떤 그와 같은 어떤 범행의 기능적인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여부를 좀 수사를 해야 되는데 본인은 지금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방조로 해서 기소해서 처벌까지 갈 수 있을지는 사례가 많지 않다 보니까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자, 이 조력자가 있었다는 거는 그만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거에 방증이기도 합니다. 자, 내가 붙잡혀간 다음에 내가 내 의견을 말할 기회가 없을 테니까 그 시점까지 대비해서 미리 무언가를 써놓고 그거를 대신 보내줄 사람을 찾아놨다는 거예요. 이미 이 김 씨는요, 여러 군데를 이재명 대표를 따라다녔어요. 사실상 올만한 곳들을 따라다녔습니다. 여기도, 자, 저기가 바로 지난 1일 봉하마을 방문 때입니다. 봉하마을 방문 때 저렇게 기웃거리는 모습이 나중에 봤더니 카메라에 포착이 됐었는데, 그런데 저 당시에 저 품 안에 흉기를 지니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1월 1일입니다. 이 대표가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서 참배할 때 흉기를 갖고 있었다는 것 추가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허.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실제 범행이 이뤄지기 하루 전부터 범행 시도를 계획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피의자 동선을 살펴보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더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이 피의자는 1월 1일 아침 8시 40분에 아산역에서 KTX를 타고 내려와서 여러 곳을 찾았고 또 외지에서 숙박까지 했습니다. 집을 떠날 때 개조한 흉기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계속 아침부터 이런 지나온 모든 동선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어허. 자, 그러면 흉기 가지고 어디 찾았느냐? 사전에 찾아본 지역은 양산과 평산마을, 그리고 또 실제 공격이 이뤄졌던 가덕도, 여기까지 포함이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KTX 2번 탔고요. 지하철 탔고 또 택시도 탔고 승용차도 잘 알려진 것처럼 얻어 탔습니다. 이 태워진 사람들은 이제 조사를 받고 이제 석방이 됐어요. 맞습니다. 예. 경찰이 광범위하게 수사를 했고 신속하게 수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 공범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 차량 이동을 도와준 사람들은 저 행사장에서, 그러니까 봉하마을 행사장에서 우연히 만났고, 저도 부산 가는데 같이 태워다 주세요 해서 왔다는 걸로 해서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혐의는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운전해준 사람이 조력자다라는 거는 아직 뭐 그런 거는 드러난 건 없어요. 근데 여러 사람이 지금 도와준, 뭐 알고 도와줬든 모르고 도와줬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사건, 피습 사건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이렇게 살인 시도가 있었던 정치 테러 사건이 우리한테 많이 발생하지 않았죠, 이제까지. 거의 뭐 김구 선생님 살인 사건 이후 이 정도 사건이 거의 처음 사건이라고 우리가 바라볼 만큼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건데요. 해방 공간에 김구 선생이나 여운형 선생에 대한 암살 이후로 사실 야당 지도자 그리고 제1당의 대표의 목숨을 노리고 이렇게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야말로 초유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도 엄중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무게에 대해서 경찰은 정말 엄중하게 인식해야 된다. 자, 물론 뭐 현직 야당 대표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흉기로 피습했다, 이 사건 자체가 엄중한 사건이죠. 그런데 민주당에서 바라볼 때는 이거는 김구 선생 암살 사건, 뭐 여운형 암살 사건, 이런 정도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글쎄, 뭐 엄중한 사건이라고 이제 민주당이 얘기하는 부분에 저희가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거는 뭐 저희도 뭐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김구 선생이나 여운형 그 사건에 비견할 만하느냐?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사실 정치 테러 사건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뭐 그 야당 총재에 대한 뭐 초산 테러 사건도 있었고요, YS. 예. 그다음에 뭐 87년에 뭐 용파리 사건도 있었고, 뭐 또 DJ 납치 사건도 있었고, 뭐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자, 뭐 그거를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하긴 어렵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저렇게 굉장히 과장해서 이 엄중성을 부각시키는 이런 부분에는 뭐 저는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사건 자체만 놓고 보면 뭐 비슷한 사건이 워낙 여러 건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표 피습 사건은 언급이 없었어요. 또. 그러니까 그런 걸 비롯해서 그때는 뭐 사실 지금은 1.4cm 정도의 자상이지만 그때는 11cm의 자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비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아마 민주당은 최근의 여러 가지 논란, 뭐 아마 이런 문제하고 연관해서 이 엄중성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도 화면에 나오겠습니다만 김구 여운형 사건과 비교를 한 거예요. 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최근에 발생한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피습 사건, 가장 비슷한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 대신 굳이 역사 속 인물을 등장시켰다. 이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해야 될까요? 해방공간에서 김구, 여운형, 송진우, 장덕수 많은 사람이 암살 테러 죽었어요. 이분들은 목숨을 잃은 거고 이재명 대표는 목숨을 잃지는 않았죠. 일단. 예. 그래서 이제 그것과 비교하는 건 제가 보기에도 조금 이제 좀 당황스럽긴 해요. 근데 아무튼간에 정치인에 대한 암살 테러라는 측면에서는 같다 하더라도 해방공간에서는 상당히 좌익과 우익의 어떤 신념을 가진 뭐 확신범들의 소행이었고 이분은 모르겠어요. 아직 정확한 범행 동기 같은 걸 모르겠으니까 어쨌든 간에 민주당이 갑자기 김구, 여운형을 그야말로 소환한 거는 이 선생들을 소환한 거는 아무튼 지금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이 대단히 이 정치권에 충격이 큰 사건이다라는 걸 부각시키기 위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간에 좀 약간 엉뚱하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자, 뭐 이 사건을 은폐 축소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확대 과장하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특히 민주당에서 아니 왜 이 피의자 김 씨의 당적을 경찰이 조사했으면 안 밝히느냐?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 현행법에는 못 밝히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밝혀야 된다라는 점을 집중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국민들은 이 엄청난 사건을 과연 혼자 저지른 게 맞느냐, 배후가 있느냐, 공범은 없느냐,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빠르면 한 이틀, 3일 후에 이제 수사 결과 발표를 드릴 텐데요. 조금 시간을 주시면 그때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확실하게 당적 공개합니까 안 합니까? 일단 현재까지는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하면 사실은 저희 마음대로 임의로 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것은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제는 이 공개 안 하면 안 되는 수준까지 와 있는 거예요. 자, 당적을 계속 공개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글쎄 현행 정당법에 보면 당적을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수사를 범죄 조사에 관여한 공무원, 그러면 그건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경찰은 못합니다. 민주당이 정말 이 당적이 궁금하다, 국민들이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민주당이 공개하면 됩니다. 민주당이 가지고 있잖아요. 민주당은 공개해도 정당법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민주당이 공개하면 돼요. 근데 민주당이 저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알려져 있죠. 작년 4월에 민주당에 입당했는데 4년 전에 국민의힘을 탈당한 것으로 동명이인이 있어요. 그것도 그 사람인지 뭐 확인은 안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저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지난 4월, 작년 4월부터 8개월간 이 사람이 민주당 당원이었다는 사실, 이거보다는 4년 전 그리고 그 이전에 국민의힘 당원으로 오랫동안 활동했었다는 사실이 공개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랑 이거랑 무슨 직접적인 연관이 있죠? 물론 수사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직접적인 연관은 작년 4월부터 민주당 당원이었다 하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당원이냐 여부가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은 현재 수사 결과 드러난 건 없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이 사람이 당원인 것과 그러면 당에서 누구랑 상의라도 했느냐, 무슨 얘기를 했느냐, 전혀 그런 게 없는 차원에서 당적부터 먼저 공개하고 이걸 얘기한다. 이건 조금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형사 절차의 어떤 이념과도 관계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형사 절차는 기본적으로 실체 진실 발견과 적법 절차 보장, 그리고 또 무죄 추정 원칙과 국민의 알 권리에 이른 조화,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수사기관, 그리고 검찰도 아니고 경찰 단계에서 피의 사실을 유포할 경우에는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하는 피의 사실 공표죄가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살인 등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사실상 피의 사실이 특정되는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적법 절차를 거쳐서 곧 이렇게 예외적으로 공표 가능한데, 근데 이 공표를 하려고 봤더니만 그 예외에 또 다른 예외로서 정당법이라는 특별 규정이 있다 보니까 다른 인적 사항은 공개하더라도 정당 당적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못하는 이런 법적 구조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근데 국민들이 궁금한 건 저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요. 그래서 지금 이 배우와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이 사람의 인적
내용,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피의자와 관련된 정보 이런 건 좀 공개를 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공개하죠.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오늘 오은 것 같습니다. 부산경찰청에서 이제 피의 사실 공표와 관련되는 위원회를 열어서 개인의 신상은 법에 따라서 공개를 합니다. 다만 당적은 정당법에 의해서 공개하지 마라라고 돼 있는데 문제는 시간 문제란 것이죠. 예. 수사 단계에서는 공개 못하지만 재판에 가면 다 공개됩니다. 지금 경찰 같은 경우에는 길어봤자 10일, 검찰에 넘긴 다음에 구속 기소가 되면은 재판 절차에서 이 부분이 공개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신상 공개는 될 가능성이 좀 클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상에 살인죄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현장에서 벌인 현행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이 무죄 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한다고 하면은 어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민주당 이번에는 이제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대요. 아니 그때 화면 봤더니 경찰이 어딨어? 있었거든요. 사법경찰. 그런데 아니 정복경찰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그냥 쉽게 다가가서 저런 짓을 저지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와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제 나중에 정복경찰들이 등장을 합니다만 대부분 사법경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장 주변에 사법경찰들이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 부산 경비과도 참 마음고생이 큰 것 같더라고요. 부산 경찰에서 문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부산시당 측에서 우리가 이 대표 오는데 정복 경찰 배치해달라. 정복 경찰 배치는 불필요하고 또 분위기가 좀 부드러워야 되니까 사복으로 비노출된 우발 대비를 바란다. 이런 입장을 경찰에 전달됐다. 민주당에서 요청을 했다. 네, 그렇죠. 이제 문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우리 이 대표가 습격당하는 영상을 봤을 때 정복 경찰이 거의 배치가 안 돼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민주당 측에서 그런 요청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출근길에 경비 관계자와 직접 전화를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외의 본질을 지적하는 대답을 들어서 제가 좀 뒷골이 땡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사복 근무는 경호의 기본이다. 당 요구와 상관없다. 그리고 우리 경찰은 이 대표를 밀착 경호를 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다. 그래서 테러에 대비하는 것이 핵심 목표가 아니라 현장의 시민을 지키고 그리고 안전과 교통관리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우리 최우선 목표였다라는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당대표는 경호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경호 대상은 대통령과 사부 요인 그리고 대선 후보입니다. 당 대표도 그래도 저런 행사가 있을 때는 아마 경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특별한 상황에 놓인 대선 후보 그리고 당 대표는 특별한 상황에 놓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거 운동 기간에는 당 대표에 대한 경호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경호는 그 주변의 교통관리, 안전 이런 문제 때문이지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경호는 사실상 하는 그런 기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제 사복경찰들이 일부 주변에 있었는데 사실 이 피의자 김 씨가 사인을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면은 그게 지지자인 줄 알았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래서 벌어진 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한 만큼 앞으로 이런 과정에서 그러면 늘 이렇게 위험에 노출시켜야 되느냐라는 지적도 있는 것도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도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니 이 사람 왜 당적 공개 안 해? 뭐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왜 이 주변에 정복경찰 없어서 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너무 이렇게 음모론을 제기한다든가 이런 건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제가 볼 땐 적절치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살인미수 방조 혐의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조사를 해봐야지 알 것 같고 민주당 아까 이해식 의원이 이제 김구 여운형 선생을 거론했잖아요. 그것도 어쨌든 이 사건을 좀 확대 해석하게 하려 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배우라든지 배우라든지 공범 여부 이건 밝혀야 되겠습니다만 아직 확인되지 않은 거를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확산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지금. 일단 민주당 의원이 됐건 국민의힘 의원이 됐건 그것도 그야말로 당원이 됐건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고 개인의 일탈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1차적으로. 그러나 이제 이 사건이 혼자만 했으냐 그건 아닌 것 같긴 해요. 상당히 여러 번 이제 계획을 한 것 같은데 범행을 공모한 것 같기도 해요. 그건 아직 확인할 수 없으니까
민주당에서 너무 이거 정당 차원에서 마치 국민의힘이 뭔가 공모하고 배후가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 것, 그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가 피습 이후 헬기로 이송된 과정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가 있다고, 수술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재명 대표 측에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측은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국민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원한 지도부 전원에 대해서 업무방해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슨 업무를 방해했죠? 저희들은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부산대와 서울대가 협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습관에 밴 특권 의식에서 나온 정치인의 진료 패스트트랙이고 수술 재치기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제 일부 언론인들이 초점을 흐리는 쪽으로 그렇죠. 일부러는 거죠. 일부러 건데 오죽하면 홍준표 시장이 유치하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자, 뭐 일부 언론에서 논점을 흐리고 있다라고 저렇게 민주당에서는 주장을 하지만 정작 화가 난 사람들은 의사들 본인이에요. 특히 이제 부산 지역 의사들이 먼저 화가 났는데 지금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의사들의 고발과 성명이 잇따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수위가 강해진 거죠. 고발이 된 겁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도 이사회도 이 대표와 민주당 정청래 천준호 의원을 병원 업무방해 그리고 응급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자, 그럼 그날 상황에 뭐가 문제였는지 짚어봐야겠죠. 당시 부산대는요, 이 대표 응급수술을 위해서 의사들이 이 프로텍터 있죠. 피가 튀기면 감염을 막기 위해서 몸을 감는 비닐로 된 의상까지 다 수술복. 입고 이른바 프로텍터라고 그럼, 합니다. 수술복에 프로텍터까지 입고 수술실에서 집도를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스태프분을 직접 취재한 상황인데요. 응급수술 준비를 다 마쳤는데 수술 결제가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온 통보가 전원, 서울로 간다라는 결정이 온 거죠. 의사들은 이미 프로텍터까지 착용을 하고 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메스만 손에 안 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이송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다 의사들한테 듣고도 동의 절차를 거쳐서 결국 헬기로 이송이 됐다는 겁니다. 직접 취재한 결과는요. 하지만 누가 헬기를 불렀는지는 말이 엇갈립니다. 예. 자, 그럼 이 대표의 상태가 헬기 이송 조건에 맞았는지 그리고 또 누가 어떤 이유를 적용해서 불렀는지 그 과정을 좀 꼼꼼하게 따져서 업무 방해 발생했는지 여기서 계속적으로 아마 이야기가 이어지고 취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이제 천준호 비서실장이 서울대병원 측과 통화를 했고 그래서 부산대병원 관계자를 바꿔줬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는 있어요. 알려지기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분석을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의 일반인들이 고소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 선생님들이 이 그 서울대 관계자와 또 지금 부산대 관계자에 대해서 업무방 그리고 또 지금 민주당 고위 관계자들에 대해서 형법상 업무방해죄 그리고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정당한 어떤 그 응급 상황이었는지 여부가 쟁점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응급 상황이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마치 그 2016년이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그 신촌에서 커트칼 어떤 그 테러를 당했을 때 바로 인근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응급 상황이라고 하지만 부산대까지 갔다가 다시 헬기를 타고 서울대까지 왔는데 과연 그것이 응급 상황이었냐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응급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응급 앰뷸런스를 부르고 헬기까지 불렀다는 것이 과연 응급의료법에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냐 이게 쟁점이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은 수사를 하면 쉽게 지금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더불어서 지금 그 정청래 그 민주당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잘하는 곳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잘하는 병원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저기 이제 화면에 나옵니다만 목은 민감한 부분이라 후유증을 고려해서 수술은 잘하는 곳에서 해야 된다. 물론 이게 개인 간에 뭐 친구들과 할 때 얘기야 뭐 편하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본인 생각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정치인이 인터뷰에서 잘하는 곳 하니까
그러면 어디랑 비교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저 차원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까제 깨거리 붕어. 일반 사람들은 지방대에서 병원에 아파도 가야 되고 범털, 잘 나가는 정치인들은 지방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바로 헬기를 타고 아까 의사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응급 패스트트랙을 통해 가지고 서울대 들어간다?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서울에 있는 빅5에 들어가서 진료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와서 한 달 넘게 진료를 받기 위해서 임대해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최고 중에 최고 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병원에 이런 식으로 어떤 바로 들어간다? 일반인뿐만 아니고 의사들도 이 부분에서 문제를 삼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이제는 단순한 윤리의 문제가 아니고 법적 문제로서 경찰이든 검찰이든 명확하게 어떤 수사해서 그 결과를 좀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근데 의사들 반발이요 부산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제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도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 반응이 나와서 눈에 띄는데 여기는 어디였습니까? 네, 이 대표 입장에서는 가장 아플 수 있는 지역 바로 성남입니다. 부산, 서울, 대전, 광주, 전북도, 경남도 그리고 울산시 의사회 각각 성명을 냈는데 이재명 대표 주소지인 성남시 의사회도 성명을 냈습니다. 자, 가족이 있는 곳에 가서 마음으로 좀 위안을 받고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됐다면 성남으로 가는 것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줄 수도 있지만요. 성남시 의사회의 지적은 정말 따끔합니다. 이 대표가 재임 시절에 지역 의료 발전을 위해서 세금으로 지은 성남시 의료원으로 이송을 요구했었어야 하지 않습니까? 성남시 의료원이라는 게 이제 이재명 시장 재임 시절에 네. 그때 있었던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공약 1호로서 정말 큰 공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도 이용하지 않고 매년 이렇게 적자 수백억 원을 기록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 우리 성남시 의료원은 그럼 대체 누구 보고 이용하라는 것입니까? 라고 성명을 냈습니다. 예. 자, 우리 이 대표가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그 길, 헬기 아래 존재했던 우리 지역의 응급체계에 대한 믿음이 이 비행 한 번으로 무너졌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거는 뭐 계속 이렇게 논란만 제기할 게 아니라 어느 단계에서 마무리가 돼야 되고 그렇다면 가장 당사자인 이제 회복이 어느 정도 되셨다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 입장을 내는 게 마무리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수단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환자죠. 환자가 직접 사인을 하지 않으면 이송이 안 돼요. 그다음에 부산대병원의 결정도 물론 있겠죠. 결정이 있고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동의를 해야 돼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의식을 잃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를 했을 걸로 보이고 부산대병원 관계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뭐 천준호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정청래 의원은 옆에서 그냥 관찰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조금씩 도와준 걸로 보이고 본인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이 최종 책임, 뭐 정치적 책임이 됐든 법적 책임이 됐든 이런 부분도 본인이 져야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뭐 지난 2일에 피습이 됐으니까 지금 딱 일주일 지났어요. 이제 뭐 그냥 보통의 그 의사들의 그 설명에 따르면 이 정도면 이제 퇴원이 가능한 거로 지금 얘기를 해요. 예. 자, 그러면 퇴원해서 본인이 자, 이 전말이 어떻게 됐는지에 관한 설명을 하고 그 부분의 법률적 문제 또는 정치적 문제에 관해서도 본인이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저렇게 침묵을 지키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 문제의 핵심은 제1야당 대표가 아니었으면 헬기를 이송하는 게 불가능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많은 의사들이 얘기하거나 또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거는 특권 의식이 있는 거 아니라는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 사회가 공정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부각돼 있잖아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거에 힘 있는 사람들 서울대병원에 막 갔었잖아요. 진료 같은 경우는 몇 달치 예약 다 미리 자기가 패싱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전혀 안 됩니다. 저도 잘 압니다만. 근데 어쨌든 제1야당 대표가 당연히 헬기를 이송하고 전원을 하고 말이죠. 부산대에서. 부산대가 그 뭐 권역예상센터 우리나라 최고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간 거는 제가 볼 때 민주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가 판단을 잘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과해야 돼요. 국민들의 분노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서울대, 부산대 뭐 이런 서열의식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아주 예민한 문제입니다. 이게 의료반의 문제가 아니에요. 특권의식 문제,
서열 문제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기 전에 민주당도 저렇게 국회 차원에서 파상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예. 당 차원에서 우리가 좀 생각이 짧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재명 대표도 태어난 다음에 그런 것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말이죠. 그런 다음에 이 논란은 이쯤에서 그만해야 돼요. 언제까지 헬기 이성 가지고 따지고 뭐 국정조사 할 겁니까? 이게 국정감사 할 겁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그러나 민주당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차의 문제에서 국민들의 의식과 부합하지 않는 면들 이런 것들 사과를 해라. 그리고 끝내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련 소식입니다. 대전, 대구, 광주, 청주 그리고 수원에 이어서 어제는 강원도를 방문했습니다. 계속된 강행군에 이 계속 연설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소 이 목소리가 쉰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한동훈, 한동훈, 한동훈. 우리 국민의힘은 강원도의 힘이 되겠습니다. 마치 오래된 영화 제목 같지만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 내내 지방에 있는 신년회를 다니느냐고 안 하던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목이 쉬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고향해온 마음을 느낍니다. 우리 국민의 힘은 강원도민들께 더 잘합시다. 강원도의 모든 의석을 우리의 붉은색으로 채웁시다. 저는 4월 10일 이전까지 이곳 강원도에 자주 오겠습니다. 이 약속 지켜주시겠습니까? 3번 오겠습니다. 3번 오시겠다고 합니다. 우리의 한동훈입니다. 자, 그야말로 강행군 전국을 지금 누비고 다니고 있는데 링거까지 맞고 갔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천태종을 방문하고 있다. 청주 지역을 굉장히 방문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어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지지자가 손뜨개 목도리를 직접 만들어 주었다고 해요. 예. 그런데 평상시 의자도 잘 올라가고 하니까 그 승합차의 받침대 위에 올라서서 이렇게 목도리를 감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예. 그때 잠시 휘청하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강행군으로 사실상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무리한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그 전전날 링거를 맞고 어떻게 강원도를 갔고 또 오후에는 거의 회복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불교계 찾고 있고요. 내일 부산 일정 무리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심지어 본인이 원래는 여의도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예. 이걸 취소하고 전국을 다니는 강행군에 돌입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불교 예법에 따라서 오늘 고두레까지 완벽하게 연습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지난번에 그런 모습이 포착된 바 있거든요. 저희 뉴스 중에도 혹시 나온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이제 불교계를 또 방문합니다. 한 위원장, 특히 이제 강원도가요, 본인과 인연이 좀 많은 곳이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춘천고, 어머니는 춘천여고. 저희 아버지는 춘천 소양로에서 사시면서 춘고를 다니셨습니다. 어머니는 홍천 사람이셨죠. 역시 춘여고를 다니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춘천 고탄에 집을 짓고 여생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때 매 주말마다 제가 이 강원도를 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군 생활 3년을 모두 강릉에 있는 18전투 비행단에서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장소를 생각하면 기분 좋아지고 마음 편해지는 장소가 있잖아요. 저에게는 강원도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오늘 불교계에 방문하는 구인사를 지금 방문하는 이 모습이 조금 전에 장면이 들어왔습니다. 김민성 기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교계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까 했는데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했고 오늘 또 흰색 목도리를 착용하고 갔네요. 화면이 지금 고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스님의 그 의복과 그 비슷한 색인 것으로 보아서 좀 톤이 밝은 회색 계열인 것으로 보이고요. 어느 지역이든 그 지역 종교, 그 지역을 방문한다면 그 기관의 예법에 충실히 따르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이 한동훈 장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한번 저를 찾았을 때
그 불교 유튜브가 있어요. 불교대학 유튜브. 예. 불교대학 유튜브에서 한 스님께서 절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게 있는데요. 예. 3번 절을 할 때 마지막 절은 이렇게 하고 머리를 바닥에 살짝 짚고 그다음에 예. 발가락은 어떻게 짚고 올라온다 이런 것까지.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도 잘 모르는 용어인데 예. 그거를 한 10번 정도 연습을 했다고 해요. 그 영상의 불교식 길이는 절을. 네, 영상의 길이는 한 5분 정도 되는데 1시간 내내 절 연습만 한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장을 찾았고 오늘도 어떻게 절을 할까 또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단순히 어떤 예. 행위에 저희가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런 것들이 해당 기관의 또 해당 종교의 지지자들의 그리고 또 신도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최병목 의원님, 천태종이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도 방문을 했고 뭔가 그 의미가 또 물론 이제 저 구인사라는 곳이 천태종의 본산이기도 합니다. 구인사와 한동훈 위원장과의 어떤 인연이라고 할까요? 뭐 한동훈 위원장 본인과의 인연은 현재 뭐 드러난 게 없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과정에서 구인사를 제 기억에는 2차례인가 방문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뭐 구인사를 간혹 방문한 것으로 보이고 뭔가 인연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지역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춘천에서 어제 춘천에서 했던 얘기 좀 더 나눠보죠. 아까 한동훈 위원장이 그랬잖아요. 춘고 나왔고 춘여고 나왔다. 이게 강원도나 이쪽에 사시지 않은 분들은 춘고가 어디야? 라고 하는데 저는 대전이라 대고라고 하면은요. 대전고 지역 사람들만 알아요. 대전고를 대고라고 하고 일고라고 하면은요. 광주 일고를 또 일고라고 합니다. 그 지역 정서가 묻어있는 단어예요. 춘고 나왔고 춘여고 나왔어요.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바로 그 지역민들과의 공감대를 확 넓힐 수 있는 10가지 말보다도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서울에 와서 일고 나왔다 그러면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광주에 가서 일고 나왔다고 하면 모두가 다 알아들어요. 그거는 그만큼 광주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일고 그러면 이게 일종의 광주 사투리, 여의도 사투리 이거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동료의식이 느껴지는 거죠. 그런 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춘천에 가서 춘고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강원도를 잘 아는 사람 아니면 저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지역 그 유권자들과의 어떤 동질감 이런 거를 한층 부각시키는 그런 발언이었다. 근데 원래 강원도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는 고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그럼요. 아버지 고향이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명절 때 내려가는 데가 사실 요즘 아이들은 거기가 나의 마음의 고향이거든요. 그런데 법무관도 왜 그 이제 사법고시 출신이니까 사법고시 합격해서 이제 군대를 가면 법무관으로 가잖아요. 근데 여기 또 강릉에서 근무를 했다는 겁니다. 최 변호사님도 법무관 근무하셨으니까 그냥 법무관 3년이 그 지역하고 뭐 사투리도 배울 만큼 좀 관련이 있는 지역이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팩트를 체크해야 되는데요. 예. 저는 군대 갔다 온 다음에 7.8기로 겨우 사법고시를 합격했습니다. 법무관은 아니셨군요. 그렇지만 제 그 친구들, 또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군 법무관 갔다 한 3년 정도면은 거의 그 지역 토박이가 되죠. 아하. 그리고 그 강릉에 모 전투비행단을 나왔다고 했죠. 예. 공군이란 말이에요. 사법연수원에서 아주 성적 좋은 친구들이 군 법무관을 가는데 그중에서 가장 성적이 우수한 친구들이 공군에 갑니다. 결국 그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법연수원 성적이 굉장히 우수했다는 것을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저런 얘기가 전 마음에 와닿습니다. 누구든지 어느 지역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지역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실제로 부모님 댁이 있고 제 큰 고향인 어떻게 보면은 구미선산 산동 지역 생각하면은 그 마음이 뿌듯해지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강릉에 갔을 때 이 강원도의 힘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정말 그 강원도 사람들한테 그 힘 하나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보면 국민의 힘, 강원도의 힘 이런 식의 어떤 정치적 수사가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은 현지 사람들의 정서를 아주 날카롭게 파가두는 어떤 정치인의 탁월한 언어 선택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쭉 지금 뭐 대구, 대전 갔었을 때 뭐라고 했는지 화면으로 준비해 놨습니다. 자, 저 밑에서부터 대구에서는 정치적 출생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대전에 가서는 승리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충북에서는
제 인생의 화양연화 이 검사 시절에 뭐 잠시 좌천되기도 했을 때 들렸기 때문에 인생에 근데 그때 많은 걸 더 느꼈다, 많은 걸 배웠다. 오히려 이때가 내 인생의 화양연화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고요. 강원도에 갔더니 저 아버지 춘고 나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쯤 되니 최 교수님, 최창룡 교수님. 야, 이거 거의 정치인 다 됐다, 진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정치 너무 빨리 되는 것 같아요. 예. 좀 참신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허. 너무 익숙합니다. 어허. 그리고 뭐 강원도에 가서 춘고 얘기하고 전 춘천고를 춘고로 얘기하는 거 오늘 처음 알았는데 좋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이제 공감을 형성해야 되니까 좋은데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지역민과 어쨌든 간에 소통을 하면서 좀 정치적인 이슈 같은 것도 하나씩 곁들였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너무 이렇게 하니까 너무 정치 수사에만 너무 이제 그쪽으로 경도돼 있는 것 같고 예. 뭔가 여의도 문법과 다른 5초 만에 언어 쓰겠다고 했는데 이거 기존의 정치인들이 다 하던 거거든요. 호남의 사이다, 뭐 영남의 뭐다, 뭐 저도 제 아버지 충청도고 저도 굉장히 많아요. 저도 뭐 호남 다 했습니다. 저도 정치한다면 전 더 많은데 이건 다 좋은데 여기에다 플러스 우리 국민들이 지금 애타게 느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같이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뭔가 개혁이나 혁신 같은 게 얘기가 될 텐데 지금 벌써 29일 날 비대위 출범했으니까 시간이 꽤 됐어요. 근데 아직 한동훈 위원장 입에서 앞으로는 뭐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다만 어떤 정치적 현안이나 이슈에 대한 걸 잘 못 들어봤습니다. 특검법에 대해서는 비대위원장 되기 전에 이미 이제 총선용 압박이라고 규정을 했고 뭔가 조금 이제 대통령실 갖고 뭐 각을 세워라, 뭐 차별화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뭔가 지금 대통령실이나 이런 쪽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지 않잖아요. 지금 정체 상태라면 그것과 뭔가 다른 역시 한동훈은 기존의 여권 내에서도 이런 점에 착안하는구나를 보여줄 때가 됐어요. 이제 너무 이런 얘기만 계속하면 아주 보긴 좋고 아름다워 보이는데 이게 모든 게 이제 지나치면 듣기 좋은 춘향가도 3~4번이라고 이게 약간 피로감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좋은 의미로 이런 말을 하는 것 플러스 현재 정말 중요한 것들을 날카롭게 지적해 나가는 것 그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 지난 4일에 충북에 방문했을 당시에 이런 뉴스가 나왔대요. 설마 아이랑 사진 찍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부 유튜브에서 당시 모습을 짜깁기 해서 아동학대하는 거 아니야? 뭐 저랬대요. 저 모습을 보고. 아니 무슨 얘기인 건데요? 네, 저 편말을 보면 저는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은 되지 않고 싶습니다라는 문장이 이렇게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 편말을 봤더니 네, 이재명 대표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오후 3시경부터 인터넷에서 이곳저곳에서 게시글이 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렇게 아이를 편말을 들게 해서 정치 선동에 활용하고 있다. 한동훈 위원장에게 실망스럽다는 글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애한테 무슨 저런 편말까지 들게 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다시 전후 사정을 알 수 있는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 다시 보시죠, 그러면. 네, 제가 설명을 잘 드릴게요. 자, 이게 팻말이 아이가 만든 것 같지는 않고 이상해가지고. 옆에 분이 들고 계시는 거구나. 네, 근데 아이가 들고 오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셀카를 오른쪽으로 이른바 셀피를 찍는 와중에 푯말을 슬금슬금 왼쪽 손으로 뺐습니다. 아이 등 뒤로 뺏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진 찍기 중단하면서 너 이게 뭐야? 이렇게 말하면 덮는구나. 네, 애가 난처해 할까 봐 손으로 뒤로 이렇게 슬금슬금 뺏어서 뒤로 넘긴 다음에 아이고 이거 가지가 이런 건 아니다. 네 나이는. 그렇죠. 자, 뒤로 손을 집어서 이제 빼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정확하게 팻말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한 뒤에 지금 봐요. 내용을 보고 나서 이건 뒤로 아니잖아. 슬금슬금 빼죠. 아이가 난처할까 봐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러면 안 돼라는 입모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등을 뭐 여러 차례 두드려 주기도 했고요. 현장에 계신 분을 어렵게 찾아서 물었더니 이게 이렇게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을 한 것이 바로 아이 때문이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정치적 문구가 쓰여진 팻말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하고 옆 사람이 이제 자꾸 들어도 그것도 치우고 그다음에 다시 앞으로 들이미는 사람이 있어도 그것도 치우면서 계속 아이를 신경 쓴 건데.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까지 좀 더 팩트가 좀 정확하게 될 것 같아요. 저게 뭐냐면 사실은 저 둘이 있는데 저 사이로 누군가가 저 팻말을 아이한테 자꾸 지어줘요. 아. 그런 점을 본다면
그런 점을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누군가의 기획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아, 그러니까 저 아이가 준비해 온 것도 아니라는 아이가 거예요? 준비해 온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 사이로 누군가 아이한테 지어주는데 사실 그럴 경우에 그냥 셀카 찍는데 이 내용이 뭔지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그거 제대로 알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봤더니 문제가 있다고 이제 판단이 돼서 그거를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꾸 치우는데 자, 앞부분부터 보면 저 아이가 이렇게 야 이거 빨리 가서 그쪽 가서 찍어 이제 그런 장면이 조금 있네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게 자꾸 치우는데 그런데도 자꾸 또 저렇게 그 아이한테 안겨주잖아요. 네. 자 이제 아이가 들어와요. 근데 자 들어가 저기 가서 찍어. 여기요 뭐 이런 장면이에요. 오른쪽 사람 누굽니까? 자꾸 지어주는 국회의원인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쪽에는 이제 저기 충북지사 왼쪽엔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정우택 지사 같고요. 왼쪽은 왼쪽이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고 국회 부의장 죄송합니다. 오른쪽은 충북지사는 아니에요. 예, 김영환 지금 충북지사인데 지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자꾸 저 아이한테 저 팻말을 들으라고 자꾸 지금 얘기를 하고 어제 친민주당 뭐 유튜브인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서는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아동 학대를 즐기고 있다. 이게 제목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이게. 글쎄요. 저는 이거는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를 완전히 왜곡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비방의 목적이 당연히 포함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 고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른바 제2의 청담동 술집 사건 같은 것 아닌가. 가짜뉴스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인권 하는데 저에게서 어린이의 인권은 어디로 갔습니까? 거의 저거는 어린이의 인권을 빙자해서 봤더니만 저와 같은 동영상이 단기간에 40만 회 이상 조회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오히려 저것은 아이의 얼굴을 의도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개를 했던 그런 부분인 것이고 그것은 거의 아동복지법에 기한 아동학대가 아닌가 그런 어떤 그 두 갈래의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선에서 명확하게 수사를 해서 결과를 내므로써 향후에 총선 전국에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시도 자체를 좀 여든 야든 잘라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정확하게 이제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분명한 건 한동훈 위원장이 저 내용을 보고 이건 아니지 하고 이제 아이를 타일러서 보냈다는 건 팩트인데 저걸 아이가 준비를 했을까 하는 부분. 그다음에 아이는 왜 저 장면에서 누군가에 밀려서 저 사진을 찍게 했을까. 그걸 또 한동훈 위원장 이 내용 재밌는데라고 즐긴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 부분은 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역시 좀 행동을 잘한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이건 아니니까 그러지 말아라고 뒤로 이렇게 빼잖아요. 그건 참 보기 좋아 보이는데 한동훈 위원장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특히 국민의힘이 한동훈 위원장을 통해서 뭔가 이제 국면을 바꾸려는 이런 시도가 있는 거고 전 좋다고 봅니다. 근데 과도하게 이렇게 자꾸만 지금 이 상대방 정당을 지웅하고 혐오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거의 하나의 투사가 이제 최근에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기도 하다고 보는 건데 저 이제 뭐 옆에 있는 누군가가 또 이렇게 시켰겠죠. 한동훈 위원장 띄우려고 이재명이 싫습니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그랬을 것 같은데 누가 시켰는지도 모르겠고. 저까지도 음모론으로 민주당이 한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볼 때 누군가 자꾸 이렇게 아부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 것 같아요. 제 이 개인 추정입니다. 근데 진짜 절대 저런 건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좀 있는 그대로 좀 하고 수준 높게 좀 품격 있게 해야죠. 저렇게 이게 아동학대다 아니다 또 이렇게 나오고 말이죠. 정치 본질이 전부 딴 데로 가고 있어요. 전부 그렇습니다 지금. 이 민생 현안과 아무 관계도 없는 거니까 이 부분도 더 이상 국민의힘은 문제 삼지 말고 이건 뭐 고소고발하면 뭐 하겠어요. 이제 좀 놔두고 국민의힘답게 한동훈 위원장답게 나왔으면 좋겠다. 또 한동훈 위원장의 행동은 상당히 좋아 보였다. 아니 그러나 저 영상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도하지 않고 중간을 잘라서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해서 가짜뉴스를 만들려고 했던 그 유튜버 그 사람은 저는 법적인 문제를 충분히 조회수가 40만이라고 한다면 조회수가 이미 40만 훨씬 넘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결국은 저런 걸 통해서 자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짜뉴스 팔이거든요 일종의. 그런 부분에는 저는 법적인 단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튜버가 문제는 문제예요. 유튜브가 이게 잘 통제가 안 되니까 대한민국 정치를 이렇게 적대적 정치 몰고 가는 상당 부분이 전 극우와 극좌에 있는 유튜버들이 아니냐.
그런 점은 동의를 합니다, 제가. 예. 자, 어제 오전 국민의힘 비대위 상황도 전해드리죠. 민주당을 탈당했죠. 이상민 의원, 평소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데 이 휠체어를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밀면서 입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의원의 공식 입당식도 열렸습니다. 당시 상황 보시겠습니다. 이상민 의원님의 고뇌와 용기를 존경합니다. 이상민 의원님과 함께 길을 만들겠습니다. 그 한 위원장님과의 그런 만남에서 저로 하여금 국민의힘 입당에 성큼 그 용기를 갖게 했습니다. 한 비대위원장님을 많은 분들이 얘기하실 때 정치 초보다 만나 뵙고 나니까 정말 초보가 아니셨습니다. 제가 그때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온다라고 다부진 생각으로 입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민 의원 입당은 그동안 뭐 많이 저희들도 예측됐고 직접 저희 신통방통에 출연도 하셨고 그래서 뭐 많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하나만 딱 짚고 갈게요. 국민의힘에서 대전 유성을 이상민 의원 입당에 공을 들인 이유가 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대전은 지역구가 7개입니다. 그런데 대전 7개 지역구 모두 다 민주당입니다. 이상민 의원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난 총선 과정에서 대전이 전멸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또 뭐 완전한 참패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다 조금씩 그 민주당 후보들보다 득표를 적게 했기 때문에 그 7석을 다 잃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이상민 의원의 입당으로 해서 유성을에 좀 기대를 해볼 것이고, 예. 그다음에 저 분위기가 이제 대전에 있는 다른 지역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기대. 이런 것 때문에 저는 그 영입에 공을 들였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 뭐 그동안 광폭 행보도 전해드리고 저렇게 이제 이상민 의원 입당까지도 전해드렸는데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풀어야 될 과제일 것 같습니다. 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여야 막론하고 요즘 초선 의원들이 불출마를 선언하는 사람들이 있고 특히나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김웅 의원이 한동훈 위원장을 직격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세계일보 1면입니다. 자, 뭐 불출마를 선언했는데요. 김웅 의원 이러면서 후진적 정치 현실에 짐 싸는 초선들이라는 제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김웅 의원 주장이 이래요. 민주적 정당이 아니다. 민주적 정당이 아니다. 자, 김유성 기자, 네. 김웅 의원 구체적으로 저게 어떤 주장인 건가요? 앞서 한 위원장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는 후보만 공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죠. 예. 김 의원 당시 고작 이재명 대표 잡겠다고 헌법상의 제도를 우습게 여기는 것은 결단코 반대한다. 그러면서 지금 정치인이나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것 같다 직격한 바 있는데요. 아무래도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본인의 신념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불출마를 한 김웅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최근에 불체포 특권, 국민의힘은 불체포 특권 각서 받고 그거 안 하면 그리고 나중에 뭐 그거 하면 아예 출마 자체를 못 하겠다. 이게 이제 비민주적이다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온 것 같아요. 뭐 충분히 이해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권리가 있다고 다 쓸 수는 있느냐? 권리도 포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스스로 어떤 그런 결단을 그리고 그 불출마 선언과 관련해 가지고는 변이 조금 약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이 국회의원의 불출마 특권이 지나친 특권이다라고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기원을 해서라도 바꿔야 된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변이 아니고 이 지금 그 헌법을 경시한다 이런 취지로 해서 불출마한다는 것은 물론 일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 뒤에 또 다른 어떤 정치적 맥락이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불출마의 변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만 이제 기존의 정치의 환멸을 느끼고 초선 의원들이 떠나는 경우 이 목소리에 그냥 뭐 알아서 잘 가세요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귀담아 들을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김웅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이제 이른바 비윤으로 분류됐던 의원이고
쓴소리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합리적인 얘기도 많이 했고 괜찮은 정치인이었는데 불출마 선언한 건 아마 모르긴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 이유도 있겠죠. 자신의 생각이니까 당내에서 송파갑에 공천받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또 다른 지역에 그렇게 이제 지역구를 공들인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역시 자신은 맞지 않는다 생각한 것 같은데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왜 이 정당들이 싫어하는가를 알 필요가 있어요. 국민의힘도 이른바 수직적 당정하고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 너무 대통령실과 주파수를 맞추는 그런 행동을 국민들이 다 아는 것이고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죠. 친명 주류가 완전히 당을 장악해가지고 당의 민주주의가 거의 질식된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 양당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또 아닌 게 아니라 또 하나 초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지난 총선 때 초선이 한 152명 이랬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볼 때 양당에서 가장 그 이른바 완장을 찬 게 초선 의원들인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이번 경우가. 과거에는 남원정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상당히 초선 의원들이 개혁적인 모습을 많이 냈어요. 원희룡이라든지 뭐 정병구 의원 이런 분들. 그렇죠. 근데 언제부턴가 초선 의원들이 들어와서는 더 기성정치인 뺨칠 정도로 공천 이런 걸 의식해가지고 이른바 줄 서는 행위를 너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논란의 중심에 서고. 논란 중심에 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다 포괄적으로 다들 좀 성찰할 필요가 있다. 양당이 그리 생각합니다. 예, 다음 총선에서는 4년 뒤에 이 초선의 어떤 패기와 각오를 가지고 출마를 했고 당선이 됐는데 여의도를 또 저런 식으로 떠나는 사람이 있을지 이 부분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비대위원회에서 김건희 리스크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직접 언급이 됩니다. 김건희 리스크를 거론한 인물, 바로 한동훈 위원장이 영입한 김경률 회계사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두 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말을 못할 뿐.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어떤 식으로 제어할 것인지 우선은 저는 최소한으로서 지금 많은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 이건 당연하고 예.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특검법을 찬성하는 여론이 계속되면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기해야죠. 당연히 제기해야죠. 자, 그러니까 김경률 회계사가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내놨던 방안이 뭐 제2 부속실 부활, 그다음에 특별감찰관, 뭐 문재인 정부 때도 안 만들었고 지금도 안 만드는 뭐 이런 거 갖고는 안 된다. 뭔가가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률 회계사는 잘 아시다시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출신입니다. 저는 김경률 회계사가 저런 주장을 하는 것이 그 일반적인 국민 눈높이하고 맞는 거라고 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하는 게 다수입니다. 그렇죠? 그게 뭐 전부는 아니지만 다수거든요. 그럼 이거를 그냥 특별감찰관 그다음에 제2부속실 설치 정도로 과연 돌파할 수 있느냐, 이 압도적 다수를, 그걸 지금 김경률 회계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저도 뭐 국민의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문제의식이 다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용산 대통령실 눈치 보느냐고 아무도 지금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를 김경률 회계사가 저는 용기 있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이 법 자체가 또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나름대로 어떤 국민의 호응을 얻는 법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그 법은 헌법에 적합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그 법 자체의 어떤 정당성, 특히 이제 그 특검을 추천한 절차에서의 어떤 지나친 당파성이라든가 아니면은 공보와 관련해서 거의 피사실 유포를 실시간으로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그 대상 자체도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확장될 수 있는 이런 법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스크리닝하고 그 헌법이 합헌적인 법을 만드는 것이 그게 국회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저 또한 이 부분에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떤 그 논란에 대해서. 하지만 국회는 헌법에 적합한 법을 만들 의무가 있고 그 법에 따라 추후에 한다 하더라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께서 좀 법률의 헌법을 정말 헌법 정신을 좀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법에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 일반 국민들이 이 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그 일반 국민들이 다 이 법에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이게 다수인데. 자, 그러니까 잘못된 법이니까 우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정치적으로 맞느냐. 이 부분을 지금 김경률 회계사가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 알파 뭐 이거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여론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와야 한다. 이런 문제 제기입니다. 지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렇지만 이 법, 김건희 여사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이 법 자체에 악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변경해달라라고 민주당에 지금 토스를 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민주당이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숙고하고 그 시점만 정리를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합리적 대안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이 김경률 회계사의 얘기를 한동훈 위원장이 진작 했었어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한동훈 위원장이 뭔가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지금 특검법 아닙니까? 특검법에 대해서 이제 여야가 생각이 전혀 극명하게 갈리는 건데 그렇다면 적어도 한동훈 위원장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으니까 여기 대해서 보다 논리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근데 무조건 총선용 악법이다. 선전선동이다. 이렇게 간다면 그야말로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하는 여의도 사투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김경률 회계사가 이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비대위원 아무도 이런 얘기 못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어쨌든 간에 특검법에 문제가 있어. 그거 다 아는데 야 김건희 리스크 있잖아. 이겁니다 이거. 아주 우리 최 의원이 잘 지적했는데 이 말을 누군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김경률 회계사가 이 얘기를 했으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른 언어를 좀 써야 돼요. 그렇다면 뭐가 다릅니까 도대체? 한동훈 비대위가 들어와가지고 기존의 김기현 체제와 뭐가 다르냐고요. 이런 말이 나오고 그래서 국민들이 역시 국민이 바뀌고 있구나를 느끼게 해야죠. 이런 단어들이 저는 한동훈 위원장 입에서 나왔어야 된다. 진작 제가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최근 이제 민주당에서도 잇따른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데요. 이성윤 전 법무부 연수원 지금 현재 연구원이죠. 지검장에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서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근데 갑자기 출마하겠다. 지금 징계 중이거든요. 징계 중인데 출마하겠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역시 지금 피고인이에요. 아직 2심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출마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김윤선 기자, 지금 이 두 사람이 날선 목소리를 내는 공통점이 있다고요. 네, 날선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분명한 공통점, 선명한 공통점도 있습니다. 지난 정권 요직이었던 인사들이고요. 또 수사를 받고 있고 재판 중입니다.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 비리 있죠. 그리고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로 멀지도 않습니다. 다음 달 8일 항소심 선고 앞두고 있고요. 이성윤 연구위원은요. 김학의 출국 금지 수사 방해 혐의로 오는 25일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윤 연구위원은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는 최선봉에 설 것이다 라고 밝혔고, 조국 전 장관 총선에서 범민주 진보 세력이 연대해서 윤석열 정부 심판 그리고 정치 혁신을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뭐 재판 중이고 또는 뭐 징계 중이라고 하더라도 뭐 이 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는 이상 본인의 공무담임권을 행사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옛날에 황운하 지금 의원, 황운하 정장이 그때 막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마를 했어요. 결국 지금 물론 의원직 상실까지는 아니고, 그 다음에 최강욱 의원은 이미 뭐 재판 막 시작돼가지고 이거 될까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의원 거의 3년 다 넘게 해놓고 나중에 이제 안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논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이른바 황운하 대법원 판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 같은데요. 예. 한마디로 제출시냐 수리시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수리시냐 제출시냐. 그렇죠. 그러니까 제출만 하면 90일 전까지 사퇴하는 사퇴서를 제출만 한다고 하면은 설령 수리가 됐지 않다 하더라도 정당 어떻게 보면은 출마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결국 당선 무효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에서 기각시킴으로써 지금 아직까지 지금 황운하 국회의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그와 같은 판결의 후폭풍으로서 오늘에도 어떻게 보면 검찰에서도 출마하려고 현직에 옷을 입고 출마하려는 케이스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 논란이 지금 징계가 황운하 의원 때부터 이렇게 쭉 논란이 되는 데다가 지금 이제 이런 공직에서 물러나야 될 그 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일 모레까지인가밖에 안 남는데. 글쎄, 그래서 이제 사표 제출시냐 수리시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과거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표를
제출했는데 수리를 안 함으로써 출마를 못하게 막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하. 그걸 방지하고자 사표 제출 때에 이미 사표를 낸 걸로 본다. 이제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의 관례거든요. 예. 저걸 막으려면 법적으로 명확하게 그걸 규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하튼 현행법상은 사표를 제출하면 일단 그거로는 문제가 없다. 바로 저런 문제 때문에 지금 황운하 의원의 경우에는 지난 총선 때 현직 경찰이 출마한 셈이 돼버린 거예요. 예. 사표 수리가 안 된 상태니까 현직 경찰이잖아요. 그럼 떨어지면 다시 현직 경찰로도 돌아올 수 있는 건가요? 그냥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게 제도상의 미비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말씀하신 김에 이 지금 며칠 남겨놓고 그동안 뭐 정치할 듯 말 듯 있다가 갑자기 막 마감 시한 돼가지고 저도 할게요. 뭐 이건 뭐 이성현 지검장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지금 뭐 용산이나 이런 데 있는 분들도 갑자기 출마하네. 얼마 전에 뭐 장관 하시던 분도 지금 출마하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건 1월 10일이라는 공직사퇴 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시한 전에만 뭐 사퇴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 한꺼번에 몰린다고 그래가지고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법률상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1월 11일 이전에만 내면 그러니까 오늘 지금 내도 문제가 없고 내일 내도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약간 다른데요. 정무직은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른바 어공은 그렇지만 늘공 그러니까 그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 특히 수사나 이런 부분에 재판에 있는 분들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마치 공정한 재판인가 심판관인 것처럼 했다가 갑자기 특정 정당의 어떤 후보로 나오는 것은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라는 측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법적 가이드라인이 좀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 얘기가 좀 길었는데요. 지금 밖에 수도권 눈 내리는 곳 많은데요. 오늘 아침 전국 곳곳에 많은 눈이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여기가 어디죠? 을지로 입구랍니다. 서울 을지로 입구역에 저렇게 우산으로 근데 원래 예고됐던 것보다는 눈발이 조금 가늘긴 해요. 한방눈 내린다, 뭐 몇 센티미터 온다, 뭐 십몇 년 만에 폭설 내린다 이렇게까지 해서 시민들이 잔뜩 겁을 먹고 출근을 했는데 아침 출근길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눈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눈 다 지나가는 거 아니거든요. 자, 퇴근길 날씨는 어떨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밖에 눈 오는 곳 많습니까? 9시를 기해서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강원도 지역 그리고 충청과 오후에는 남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지금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는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는 1cm 가까운 눈이 내려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눈이 꽤 많이 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언제가 제일 많이 오는지 그 전망도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 낮 동안에는 기온이 오르는 지역에서는 눈보다는 비의 형태 그리고 한방눈의 형태보다는 쌀한눈의 형태로 내리는 곳도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서해상에서 눈구름을 폭발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을 만한 저기압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곳에 따라서는 시간당 1에서 3cm의 굉장히 많은 양의 눈이 집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예. 좀처럼 비의 형태로 내리는 남부지방의 경우에도 비보다는 눈의 형태로 내릴 가능성 3에서 많게는 5cm 이상의 눈이 남부지방 그리고 서울 경기와 강원 지역, 서울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10cm 이상, 강원도는 20cm 이상의 많은 눈이 오늘 밤까지 계속해서 내려서 쌓이겠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올해는 꽤 눈이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오는 편인 것도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보통 눈이 내리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갑작스럽게 눈구름이 만들어서 들어오는 경우, 그리고 지금처럼 눈구름 형태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보통은 찬 공기가 확장을 했을 때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 위를 지나면서 바다 위에서 만들어지는 눈구름이 내륙으로 유입이 되는데
이때는 보통 서해안이나 제주도, 호남 지역에 많은 폭설이 내려서 쌓이는데 이게 보통은 이제 12월 초, 겨울 초입에 내리는 눈의 형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부 내륙 지역에 이렇게 폭넓은 지역에서 많은 양의 눈이 내리는 것은 이미 만들어진 비구름대가 지금이 1년 중에 가장 추운 시기인데 아무래도 낮은 기온대에서 비보다는 눈의 형태로 깊숙하게 내륙 깊이 들어오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추운 시기를 이제 맞는 시점이기 때문에 자주 주기적으로 이런 저기압이 지나갈 때는 비보다는 눈의 형태로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맹소영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이런 사연이 올라왔답니다. 종종의 진상 손님, 뭐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는 글을 많이 올라오죠. 그런데 이번엔 손님이 아니라 젓갈이 말썽이랍니다. 아니, 새우젓에서요. 새우젓에서 뭐가 나와요? 이 글쓴이 주장에 따르면 동네 식자재 마트에서 새우젓 2kg 샀다고 해요. 1kg만 필요해서 그릇에 옮겨 담는데 뭐가 툭 떨어지는데 담배꽁초였다는 거죠. 깨끗했던 것도 이물질이 되면 우리가 굉장히 불쾌한데 지금 담배꽁초입니다. 그래서 저게 지금 네, 바로 사진 찍고 이 식자재 마트에 갔더니 이 식자재 마트에서는 그래도 사과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식자재 마트는 판 곳이고 만든 곳이 있잖아요. 제조업체. 그렇죠. 제조업체에서는 다음날 아침에 전화해서는 뭐 정중한 사과도 없고 퉁명스럽게 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아니 이게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국산도 아닌데 국내산인데 국내 제조사가 일어나 황당한데 또 그래도 본인도 소비자를 상대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사과를 해오면 또 마음이 약해져서 그냥 넘어갈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니, 그럼 사과했으면 끝날 일을 지금 사과를 안 해가지고 이 뉴스까지 나오게 됐잖아요. 아니,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저 때라도 먹기 전에 봐서 다행이지. 저거 먹은 다음에 봤으면 어쩌라고요. 맞습니다. 정말 가게 하나 문 닫을 뻔했습니다. 지금 네. 손님상 나가기 전에 덜다가 발견하셨으니까 망정이지 만약 손님상이 나갔다면 손님으로선 당연히 불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가게 측에 또 책임을 묻게 될 거고. 그렇지, 이게 판고 책임인지 제조업체 그렇죠. 책임인지. 제조업체 책임이냐 보관상의 문제냐 이런 부분도 시끌시끌할 뻔했는데요. 이렇게 음식에서 이물질 발견되면 너무 당황하게 되는데 이때 당황하지 마시고 증거 사진 남겨두시고요. 그리고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139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우리 아주머님들 사이에서 한이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분이 있대요. 배우 강경준 씨, 아실 만한 분은 다 아실 텐데 이 육아예능 아이랑 같이 나오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여기서 뭐 정말 단란한 아빠, 단란한 가족, 게다가 그 가족은 막 스토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인기를 막 끌었는데 근데 최근 보도가 알려져서 충격받았다는 분들이 많아요. 자, 강경준 씨. 제목만 얘기를 할게요. 유부녀와 불륜을 저질렀다. 아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일단 두 사람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리가 길죠. 2013년에 가시꽃이라는 드라마로 만났고 무려 5년을 열애하다가 2018년에 결혼에 골인했어요. 장신영 씨가 이혼의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강경준 씨 집안에서 좀 처음엔 반대를 했는데 이거를 무릅쓰고 결혼했다. 그래서 사랑꾼 이미지가 강했고 말씀하신 이 지상파 육아 예능에서 정말 아내 바라기, 이 가정적인 남편 그리고 세상에 가족까지 또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런 와중에 지난해 말에 이 상간남으로 소송을 당했다. 이런 보도가 올해 초에 있었습니다. 이때 강경준 씨가 처음에는 나는 소장 받은지도 몰랐다. 오해가 있는 것 같다 했고 소속사에서 바로 소장 받은 거는 맞다. 근데 오해 소지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오해 소지가 있는 것 같다. 이 부분은 똑같이 대응을 했었죠. 그래서 오해 소지가 뭐지 했는데 나중에 봤는데 그 직장 동료 사이와 나눴다는 텔레그램 그게 대화가 공개가 됐어요. 네, 그 대화 내역이 공개가 일부 됐는데요. 사실 이 해명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공개된 대화 내용에 따르면 서로를 애칭으로 부른다거나 뭐 사랑한다는 표현도 등장을 하군요. 뭐 하냐 하는 질문에 뭐 자기 생각을 한다. 이렇게 좀 연인 사이에 나눌 법한 대화들이 등장을 해서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을 받으신 상태죠. 자, 지금 보니까 보고 싶다, 안고 싶네, 뭐 이러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랑해, 뭐 이러면서 아까
지금 뭐 하냐 그랬더니 자기 생각 뭐 이런 얘기가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우리가 2015년도에 간통죄가 폐지되고 난 이후에요. 사실상 요즘은 불륜이 좀 폭넓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 내용으로 뭐 여보, 자기 이렇게 애칭으로 부른다거나 사랑을 표현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불륜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법적으로. 그렇죠. 법적으로는요. 그래서 이 정도의 증거가 제시가 된다면은 사실상 지금 피소당한 것으로 알려진 상간남 소송에서도 손해배상이 일부라도 인정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이 정도라면은 불륜으로 법적으로는 인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좀 엄중하게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강경준 씨 팬들이 참 많은데 이 좀 실망도 클 것 같고 물론 사실관계는 더 따져봐야 됩니다. 그걸 전제로 또 특정 어떤 연예인에 대해서 막 잘못했다라는 건 아닌데 이쯤 드러나면 팬들이 실망이 클 건 사실일 것 같아요. 배우로서도 실망이 크겠지만 일단 육아 예능에서 가족 모습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 타격을 피하기가 힘듭니다. 게다가 연예인이 소속사 없이 이런 위기에 대응할 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알고 보니 지난해 10월에 소속사와의 계약은 끝났고 근데 육아 예능을 이제 지원해 가면서 이 계약 조건이나 이런 걸 따지는 중이었다는 거죠. 소속사가 지금 현재는 없는 중이에요? 그렇죠. 근데 소속사가 이번에 그러면 이 계약 연장 논의를 사건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이 표현 어디서 들어봤습니다. 지상파 육아 예능에서도 이 사건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앞으로 추가 촬영 여부 미뤄두겠다 했었어요. 아이고. 말하자면 방송사도 소속사도 지금 강경준 씨에게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에요. 혼자서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 가야 할지 강경준 씨 좀 사면초가로 보입니다. 허허. 자, 그렇군요. 참 한때 잘 나가고 아이들까지 이렇게 방송에 출연하면서 인기가 많았는데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가수인데요. 뭐 가수와 배우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 가수 겸 배우였습니다. 김정훈 씨 아니에요? 맞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한 배우 겸 가수 40대 연예인 유엔의 김정훈이었습니다. 이제 김정훈 씨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수로서 먼저 만나셨죠. 파도, 네, 뭐 선물, 평생 이런 노래로 인기도 끌었고 사실 배우도 했었어요. 궁, 마녀 유희 이런 데서 배우 도전도 했었고. 근데 이제 사실 이런 좋은 것뿐 아니라 또 더욱더 처음에 화제가 됐던 건 세상에 서울대 치대를 다녔었대. 근데 그걸 그만두고 뭐 중앙대 연극영화과 입학했대. 이런 또 이력. 어떻게 보면 다 좋은 일로 화제가 됐는데. 서울대 치대 출신이 또 연기까지 하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12년, 13년 전부터 지금 자꾸 좀 좋지 않은 일로 오르내려서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음주가 이번이 또 처음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번에는 음주 측정 거부였던 거고 사실 2011년도에는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9% 사실 굉장히 높은 수치였거든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는데 이 당시에도 한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또다시 이런 일로 구설수에 올라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더 문제가 되고 있는 지점은 이번 이 사건 이후에 새 인사를 SNS에 올렸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눈 와서 이제 수도권에서 지하철 타시면 저녁 때는 좀 각오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타시면 안 됩니다. 영국에요. 뭐야 저게? 뭐예요 지금? 아니 지하철을 저러고 탄 거예요 지금? 해마다 뭐 1월 7일 이즈음에 영국뿐 아니라 세계 60개 정도 도시에서 바지 입고 타지 않게 행사를 하는데 코로나로 한 3년 못 하다가 재개가 된 겁니다. 지금 저 모습이 영국 런던인데 수백 명이 지금 저렇게 위에는 잘 입어요. 양말도 신고 신발도 신고 장갑에 목도리까지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바지는 입지 않고 타는데 그냥 웃자고 한번 다 같이 웃어보자 하고 하는 연례 행사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요. 절대 부끄러워하면 안 되고 태연하게 신문 보고 휴대전화 보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핵심이라고 하네요. 무슨 일이 있어? 저분들 표정이요. 뭐 별일 있어요? 오늘 이런 날이잖아요. 글쎄요. 네, 재미로 아마 1분 뒤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대한민국 잘 보이셨습니까? 오늘 하루 당신의 대한민국 신통방통이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